영국 잉글랜드에 위치한 세계적 명문 옥스포드 대학교 강의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국 학생들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도 안 될 뿐더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옥스포드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박재현 학생은 믿기 힘든 발언으로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재현이고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한국 해군에서 복무해왔고 덕분에 저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죠.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요. 그 운명의 날, 전 긴장한 마음으로 케네디 교수님의 강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의자들이 넓은 공간에 원뿔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 맞은편에 앉은 두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호주에서 온 릴리 에이버리였는데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포니테일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인도 출신의 아밀라오였는데 릴리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제 피를 끓게 했어요. 한국군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릴리가 무시하는 손짓을 하며 말했죠. 미국이 돌봐주지 않으면 북한에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아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는 것만 번지르르한 장비에 돈만 쏟아붓고 겉모습만 있고 실속은 없는 거지. 맞아. 릴리가 동의했어요. 군인들은 퍼레이드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실전 경험이 뭐가 있다고. 하나도 없잖아.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들은 한국의 희생이나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장 일어나서 그들에게 소리치고 얼마나 틀렸는지 알려주고 싶었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도망갔다고 들었어. 제 뒤에서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장비는 그냥 미국 디자인을 베낀 거잖아. 또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죠.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고 모두가 그걸 믿는 것 같았거든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바로 그때 케네디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카락에 작은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정말 지적으로 보이셨어요. 인사나 자기소개도 없이 그는 바로 베트남 전쟁 시절 경험담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그는 특별히 전투에서 보셨던 한국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한국군은 가장 혹독한 정글 환경에서도 놀라운 전투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비가 쏟아지고 습도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도 그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죠. 릴리와 아밀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나 봐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적은 보급품으로도 최고의 결과를 이뤄냈어요. 동료 군인들을 보호하려는 그들의 헌신은 너무나 강력한 팀 정신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전투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자부심과 만족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한국 군인들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케네디 교수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릴리가 손을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교수님, 그녀가 차갑고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기여를 미화하시는 건 아닌가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들은 주요 전투가 아닌 지원 역할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밀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들은 유급 용병이었잖아요. 고결한 대의가 아니라 돈을 위해 싸웠던 거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제 손이 번쩍 올라갔지만 교수님이 이미 대답하고 계셨어요. 저는 직접적인 개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관찰한 한국 부대들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종종 다른 이들이 피하는 임무를 맡았죠. 릴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아밀과 또 시선을 교환했고 둘 다 마치 교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살짝 비웃고 있었습니다. 케네디 교수님이 소개를 마치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군사력을 결정하는 진짜 요소들에 대해 토론할 겁니다. 그가 말씀하셨죠. 감정이나 고정관념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솔직한 토론을 원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군인의 수가 군사력을 결정하는가? 릴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녀가 아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순전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보다 분명한 이점이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대규모 제압 전술이 가능하죠. 아밀이 그녀의 주장을 이어갔어요. 호주, 인도, 미국 같은 동맹국들이 협력한다면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은 마치 그것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잠시 동안 제 오랜 본능이 발동했어요. 벌떡 일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요. 하지만 케네디 교수님의 차분한 존재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고 교수님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수업 토론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정말 크게 틀렸는지 보여줄 기회였죠. 제가 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것이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시험할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케네디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벌써부터 비웃으며 제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목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저는 꼭 말해야 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감정이 아닌 사실로 한국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한국의 예비군은 약 310만 명에 달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대학 교육을 받았고 필요하면 즉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현역 군인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릴리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군이라고요?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기초훈련만 받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전투 준비가 된 군인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고 있었고 아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총을 든 수백만 명의 훈련되지 않은 시민들이 있다고 효과적인 전투력이 되는 건 아니죠. 그가 덧붙였어요. 진정한 군사력은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전문 군인들에게서 나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말을 왜곡하고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케네디 교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예비군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유지하고 빠르게 동원될 수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중요한 전략적 이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다음 주제인 무기 품질로 넘어갔어요. 아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먼저 말했죠. 인도는 공군의 수백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또한 자체 스텔스 항공기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압도적인 공군력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어떤 분쟁에서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릴리가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호주는 미국 기술로 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미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 장비를 이용할 수 있죠. 한국이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들이 한국을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걸 듣고 있자니 화가 났을 텐데 오늘은 생각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준비된 사실들을 말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신뢰받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갖춘 항공기 중 하나죠. 무기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수입한 무기 아닌가요? 아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그냥 미국에서 기술을 사다가 한국 라벨만 붙이는 거죠. 한국의 혁신은 어디 있나요? 교실에 술렁임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릴리와 아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교실 전체와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죠. K9 자주포는 한국이 개발한 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지금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에 수출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이라 어디서든 살 수 있지만 우수성 때문에 한국 기술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케네디 교수님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덕에 저는 계속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은 또한 KF-21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여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들은 수입품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 기술이에요.
이제 몇몇 학생들의 눈에서 의심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군사 전술에 대해 토론할 때는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릴리는 고대 시절 중국 명나라에 한국이 조공을 바쳐 사대를 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이게 바로 내 주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산 뒤에 숨어서 더 큰 강대국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죠. 아밀이 열렬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맞아요. 한국은 자체적인 전략적 사고가 없어요. 그냥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고 지리적 행운에 의존할 뿐이죠. 저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사실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났어요. 현대 전쟁은 이동 속도, 정밀 타격, 그리고 군인들의 지식과 투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보여줬어요. 이건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한국군의 지역 조건에 대한 지식과 뛰어난 실행력 덕분에 성공한 거죠.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역사의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자신감을 얻으며 계속했어요. 최근 다국적 군사훈련에서 한국 부대는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룹에 속해 있어요. 전술적 시나리오에서 종종 훨씬 더 큰 국가들의 군대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토론의 각 주제마다 발언을 했어요. 때로는 케네디 교수님이 제 요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때로는 제가 말한 내용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해 주셨어요. 짧은 쉬는 시간을 위해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제 노트북을 내려다봤어요. 그곳에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제기한 논점들과 제 답변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문턱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제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 분노 대신 사실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쉬는 시간을 위해 나가는 동안 릴리가 아밀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가 몇 가지 사실은 알고 있네. 인정해. 하지만 핵무기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지 봐.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라니. 재앙이 될 거야. 아밀이 웃었어요. 그럼 그건 그의 주장의 최후의 일격이 될 거야.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음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어요. 공기가 팽팽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변호할 수 있었지만 릴리와 아밀이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다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계속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마치 더 많은 반박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케네디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주제를 적으셨어요. 핵 억제력과 지역 안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정말 민감한 주제였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주한 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기 개발 허용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케네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역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아밀이 즉시 손을 들었어요. 표정이 무척 엄숙하게 보였고 거의 화가 난 것 같았죠.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완전히 위험하고 무책임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핵무기를 주면 아시아 전역의 군비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전체 지역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릴리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녀도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한국은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다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국토가 너무 작고 북한의 침투에 너무 취약하잖아요. 만약 그 무기들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국이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학생들이 릴리와 아밀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없었다면 북한이 오래전에 침략했을 거예요. 자국도 지키지 못하면서 핵능력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이런 직접적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케네디 교수님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소리 지르고 싶은 옛 본능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꾹 눌렀죠. 대신 침착하게 손을 들었어요. 몇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 분야를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다룰 기술적 전문성은 절대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아밀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케네디 교수님이 제 말을 끝까지 듣자고 손짓하셨어요. 둘째, 안보 우려에 관해서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기관을 갖고 있어요. 고도의 보안이 갖춰진 군사시설에 북한이 침투하는 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실이 아닌 낡은 고정관념에 기초한 겁니다. 릴리와 아밀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몇몇 학생들이 이제는 생각에 잠겨 보였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55만 명의 상비군과 310만 명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시스템을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열심히 듣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진짜 계산은 한국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략적인 거죠.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방위 비용을 줄이면서 중국 봉쇄를 강화할 수 있다. 핵 능력은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어떤 잠재적 침략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 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릴리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맞서기에 너무 작잖아요. 천연자원, 인구, 국토 면적, 엄청난 불리함이 있어요. 답변하기 어려운 날 것의 질문이었어요. 직접 맞서야 할 시련이었죠. 천천히 일어서면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걸 느꼈어요. 한국은 현대 역사에서 2번이나 파괴됐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말했죠. 첫 번째는 일본 점령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 때였어요. 우리나라는 완전한 폐허가 됐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모두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며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됐어요. 거의 천연자원 없이 이걸 해냈죠. 혁신과 교육, 그리고 의지를 통해 이뤘습니다. 천연자원 없이 절대적 빈곤에서 불어 올라선 나라는 역사상 거의 없어요. 릴리와 아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경제를 재건한 바로 그 혁신 능력이 국방에도 적용될 겁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매우 빠르게 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케네디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전쟁은 그들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고 1953년에는 1인당 GDP가 가나보다도 낮았어요. 오늘날 그들은 G20 경제국이죠. 그런 변화는 특별한 국가적 능력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밀이 심각하게 생각하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릴리는 자기 생각을 다시 고려하며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게다가 저는 말을 덧붙였어요. 핵무기는 한국에게 더 큰 협상력과 우리 자신의 안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이건 침략에 관한 게 아니라 강대국 이웃들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의 주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 울리며 수업 끝을 알렸어요.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할 때 저는 지침과 승리감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가장 강한 비판에 맞서 감정적 논쟁이 아닌 사실과 논리로 대응했거든요.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케네디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잘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나라가 비판받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민족주의적 수사가 아닌 사실로 한국의 입장을 변호했군요. 예상치 못한 성취감을 느끼며 교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건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에 사려 깊게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으니까요. 핵무기에 관한 그 치열한 토론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옥스퍼드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죠. 교실에서의 승리는 기분 좋았지만 갈등이 진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릴리와 아밀은 마지못해 제 의견을 일부 인정했지만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말은 억지스러웠어요. 그냥 케네디 교수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 같았죠. 도서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릴리와 아밀이 심각한 표정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긴장으로 굳어갔어요.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얘기 좀 해야겠어. 릴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토론은 공평하지 않았어. 케네디 교수님이 내 편이었잖아. 아밀은 팔짱을 끼며 말했죠. 넌 마치 한국이 문제 하나 없는 완벽한 나라인 것처럼 말했어.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길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한 적 없어. 최대한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대답했어요. 그저 너희들의 오해를 바로잡았을 뿐이야. 오해라고?
아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죠. 내가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인도도 핵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요구하고 다니지 않아.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논쟁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군대의 부패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릴리가 덧붙였어요. 무기 구매 관련 스캔들은 그런 것들은 다 쏙 빼놓고 얘기했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모든 나라에 문제가 있어. 제가 말했죠. 호주는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을 팔고 인도는 핵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고 있어. 부정적인 면만 보자는 거야? 우리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작은 인파가 모여서 3명의 외국 학생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쟁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케네디 교수의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분은 내 사무실에서 이 토론을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 공개적인 장소에서 싸우다 들킨 게 창피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말없이 우리는 교수님을 따라 역사관 안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죠. 걸어가는 동안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어색했어요. 케네디 교수님의 사무실은 책과 지도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군사 훈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책상 앞에 있는 3개의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한 다음 문을 닫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놀랐어요. 저희가 싸우길 원하셨다고요? 릴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케네디 교수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밖에서도 토론을 계속할 만큼 열정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진짜 배움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는 우리 각자를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서로 소리 지르는 상황에서도 배움은 일어나지 않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3개의 폴더를 꺼냈어요.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폴더를 나눠주셨죠. 제 폴더를 열어보니 신문 기사, 군사 보고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전부 한국, 호주, 인도 군대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세 나라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고 식사하고 팀으로 일하는 사진들이 있었죠. 세 분이 어느 나라가 더 우수한지 논쟁하는 동안 케네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 군대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해주죠. 릴리는 놀란 눈으로 자기 폴더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훈련 중 사고에서 호주 군인들을 구한 한국 부대에 대한 표창장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밀은 인도와 한국 해군의 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각 나라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줄 몰랐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케네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사는 과거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죠.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토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은 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교수님이 나가신 후 우리 셋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릴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말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나는 너와 한국에 대해 불공정했어. 우리 아버지는 군 장교셨는데 항상 미국과 영국 군대가 최고라고 말씀하셨거든. 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 아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인도의 큰 군대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월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어. 하지만 이 보고서들을 보니 규모가 전부는 아니구나 싶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는 내 주장은 타당했어.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이 어떤 토론에서의 승리보다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었죠. 나도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 대해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옥스퍼드에 와서 어떤 비판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너희들의 일부 지적은 사실 맞았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긴 해. 릴리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우리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호주 군대는 훌륭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넓은 영토에 걸친 다양한 군대를 관리하는 인도의 경험도 가치가 있지. 아밀이 덧붙였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지휘 구조도 두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제가 제안했죠. 창밖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화난 비난으로 시작된 대화가 진정한 아이디어 교환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우리는 각자의 나라가 독특한 강점과 실제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공통점을 찾았죠. 마침내 케네디 교수님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이기려고 했던 3명의 경쟁자들이 이제는 함께 걸으며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시아 안보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캠퍼스 중심에 도착했을 때 릴리가 말했어요. 같이 하지 않을래? 내 관점이 필요해. 저는 그 제안에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논쟁했는데 아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논쟁 때문이야. 내가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저는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승리였어요.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호 존중을 쌓는 것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스터디 그룹은 제 옥스퍼드 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우리는 열정적이면서도 서로 존중하며 토론했고 각자 고유한 문화적 관점을 가져왔죠. 릴리가 한국의 방위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죠.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을 때 아밀이 몇 주 전이었다면 제 화를 돋울 수 있었을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해? 예전의 재현이었다면 이걸 공격으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재현은 이것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복잡한 문제야.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동맹은 양국에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더 큰 군사적 독립을 향해 노력하고 있어.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는 타당해. 릴리는 새롭게 생긴 존중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 토론이 가치 있는 거야. 넌 우리가 흑백 논리가 아닌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니까. 케네디 교수님은 우리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우리 셋이 지역 안보에 관한 공동 분석을 발표한 강해 후 그는 우리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했죠.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국가적 자존심을 방어하는 데서 함께 진실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게 진정한 학문의 본질입니다. 그는 우리를 아시아의 현대 군사 협력에 관한 그의 새 책에 기여하도록 초대했어요. 학기 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광이었죠.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기숙사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비판에도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옥스퍼드에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 돌아가고 있었죠. 내 조국을 사랑하면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 길은 쉽지 않았어요. 릴리와 아밀의 말이 가슴 아프게 했던 순간들. 한국에 대한 그들의 오해가 너무 뿌리 깊어 바꾸기 어려워 보였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끈기 있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나아갔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봤어요. 같은 별들이 한국, 인도, 호주, 그리고 우리가 토론했던 모든 나라들 위에서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도전과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그 도전에 함께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